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국회 국정조사 특위 회의장 앞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은 전날과 다르게 상당히 분주한 상황입니다. 외신 기자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특히 재벌 총수가 무려 9분이나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을 하기 때문에 이를 취재하려는 외신들의 보도 경쟁도 매우 치열하다, 뜨겁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국정조사 특위 전망을 말씀해 주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저희가 원래 여기가 아니라 국조특위 회의장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길거리에 앉게 됐어요. 예, 오늘 좀 통제가 있습니다. 언론 취재 요청이 많아서 아마 입장 제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국회 본청 계단 올라가는 2층에 여러분 이제 좀 보실 텐데요. 이 통로로 들어가면 국조특위 회의장이 보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바로 그곳으로 들어가서 좌회전을 하면 문이 있는데요. 그 문으로 들어가면 국조특위 회의장이다. 오전 10시부터 시작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10시부터 바로 시작해서 오늘 밤 늦게까지 아마 자정 가까이 갈 걸로 생각합니다. 어제도 예, 어제도 10시 반 네. 넘어서 예. 끝났습니다. 의원님이 되게 못 들어가신 걸로. 예? 어제 되게 못 들어가셨다고. 예, 어제 늦게 끝나고 오늘 또 준비 때문에 예.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잤습니다. 국회의원이 되면 이렇게 바빠요. 집에도 못 가고 계속 청문회 특위 준비하시느라고 정신이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기관 보고가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네네. 어제 기관 보고 의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상했던 대로 진실과 진상을 솔직히 고백할 것이라는 기대는 안 했습니다. 그러나 성과가 있었습니다. 배곡 주사, 또 태반 주사, 그리고 감초 주사, 네. 그 많은 주사량 다 어디로 갔을까, 누구한테로 갔을까, 집중 추궁을 했습니다. 오전 내내, 오후 내내 부인하다가 청와대 업무실장이 네. 밤 10시 다 돼서 마칠 때쯤 다 돼서 실토를 했습니다. 대통령한테 처방했다, 실토를 했고요. 그 다음에 최순실 왔다 갔다 했냐? 청와대 경호처장 확인해 줄 수 없다, 알 수 없다, 자기는 모른다. 그러나 보안 손님, 청와대 부속실이 요청하는 특별한 대통령 손님에 대해서는 사실상 무사 통과했다. 그래서 최순실 씨의 등의 비밀 출입에 대해서 사실상 시인했다고 평가를 합니다. 세월호 7시간 과연 대통령의 처신 적절했냐, 청와대의 대처 네. 정당했냐. 한강옥 새 비서실장은 네. 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또 이런 국가 비상사태 나온다면은 대통령은 관저에 앉아 있고 그 다음에 문서로 보고하고 전화 보고하고 이렇게 할 거냐. 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대면 보고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7시간 동안 대통령이 왜 국민들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살려달라고 외치는데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냐에 네. 대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여전히 필요한 조치를 했고 청와대 홈페이지에 세세하게 다 적어놨으니까 이것이 팩트다. 그거 바로 보라는 식이었습니다. 네. 그런 청와대 관계자의 답변 태도 때문에 일부 국정원들은 붕괴를 하고 자리를 일어서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몇 가지 사실로 확인된 팩트들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청와대는 비밀의 문을 꽉 닫고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얘기를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그 많던 배곡 주사, 태반 주사 등등 왜 이렇게 청와대에서 이런 이상한 주사를 많이 샀나 했더니 그건 전부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것이었다. 이게 입증이 된 거네요. 예, 청와대 업무실장은 미용 처방은 아니다라고 극구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네. 어디다 썼냐? 그렇죠. 뭐 피로 회복, 면역력 강화 등의 효과도 있기 때문에 하면서 네. 주저주저리 설명했는데 누구한테 줬냐? 뭐 환자의 그 인권 문제 때문에 밝힐 수 없다. 자기 의사로서 뭐 밝힐 수 없다고 하다가 네. 결국 대통령한테
처방 주로 대부분이 네. 대통령 처방용이었다는 것을 인정을 했죠. 네. 이 부분은 앞으로 3차 청문회에서 세월호 7시간 다시 집중 재조명할 겁니다. 그리고 약물 등 이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이런 청와대 행태에 대해서 다시금 조사하게 될 겁니다.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재확인하려 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께서는 지난달 30일 청와대가 2013년 마약류로 지정한 의약품 1,110정을 구매를 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소비를 했다. 이런 내용을 밝히셨습니다. 청와대가 구매한 구체적인 의약품들이 어떤 마약류에 해당하는지요? 향전신성 의약품인데요. 네. 첫 번째 약품이 아이고 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자녹스인가요? 자낙스. 자낙스는 600개. 항불안제 처방입니다. 네. 물론 불면증 처방에도 쓰는데 주로 항우울증, 항불안증에서는 네. 안정제고요. 네. 그게 한 300정 구입을 한 걸로 나와. 600정, 자낙 600개. 600정. 그다음 스텔록스가 210정. 예. 스텔록스는 이 강력한 수면제입니다. 네. 일종의 그게 졸피뎀 성분인데 과거에 그 가수 에이미 네, 씨가 네. 그 상용하다가 처벌받기도 했습니다. 네. 아주 위험한 약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할시온이 그 일종의 그것도 수면제로 쓰죠. 안정제인데 네. 그것도 장기 복용하면은 위험한 약입니다. 영국 같은 데서는 아예 금지된 아예 약품입니다. 금지. 예. 청와대는 그 1,100정을 구입해서 한 830여 정을 소비하고 이제 남은 게 별로 없다고 주장을 했는데 네. 청와대에 자료를 다 내라고 했습니다. 그 지출 내용을 네, 네. 530여 페이지를 일일이 조사를 했는데요. 네. 보니까 실제로 사용한 게 200여 정밖에 안 되고요. 36개밖에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나머지는 행방불명입니다. 600여 정이. 행방불명. 예, 어디에 썼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누구가 썼는데 네. 이 문제는 여전히 의혹으로 남아 있고 네. 제가 더 조사를 할 생각이고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기록이 안 남아 있고 약품이 사라져 있습니다. 현재로서 행방불명입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지 네. 사용했는데 기록을 못 남긴 건지 네. 또 아니면은 뭐 감추고 있는지 조사를 하고 추가 자료 요청도 해놨습니다. 지금 청와대에서는 해외 순방을 자주 하니까 네, 시차 적용을 위해서 수행원용으로 사용했다고 그러는데요. 대통령이 지금까지 25차례 해외 순방을 했습니다. 네. 그중에 시차가 느낄 만한 장거리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네. 이런 나라를 중심으로 또 전수조사를 했어요 사실은. 네. 그런데 기이하게도 네. 해외 순방 기간 동안에 그 세 가지 약품이 네, 네. 처방된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한 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 대부분의 처방이 해외 수방하고 상관없는 기간에 네. 136정이 처방이 됐고요. 예. 나머지 600정은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청와대의 해명이 전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예, 사실이 아니거나 아니면은 둘러대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예. 어제 의무실장은 대통령이 불면증을 가지고 있다는 건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수면제를 상습적으로 복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생활 영역이기는 하지만 네. 대통령의 건강 상태 네. 또는 정신 상태가 국정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볼 때 네. 굉장히 아슬아슬한 대목입니다. 좀 더 살펴볼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 역대의 다른 정부들은 이렇게 수행원들을 위한 이른바 수면 유도제 같은 거를 구매해서 이용해 본 적이 있나요? 뭐 일부죠. 근데 네. 주로 멜라토닌을 썼습니다. 멜라토닌은 뭐 비교적 안전하고 뭐 흔히 구할 수 있는 그런 수면 유도제고요. 네. 할시온 같은 경우는 때때로 쓴다고 들었기는 했는데 그건 한 4시간 정도는 아예 그냥 거의 최면 상태 마취 상태 정도에 가까운 수면을 네. 유도합니다. 네. 그래서 위험한 약품이죠. 그거는 일반 저는 청와대 경호원들이 대통령을 수행하면서
제대로 자야 되겠다, 시차 적응해야 된다고 네. 그런 강력한 수면제를 복용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도 안 되고요. 예. 또 나머지 수행원들 뭐 청와대 비서관들이 대통령용 약품들을 요청을 해가지고 수문제를 요청해서 이용한다. 네. 쉽게 상상할 수는 없는 일이죠. 예. 그러니까요. 지금 뭔가 좀 청와대 해명을 납득하기는 상식적으로는 좀 많이 부족하다. 근데 예컨대 그 약들이요 어디로 갔을까요? 행방불명의 약. 그게 국조의 과제죠. 이 부분은 뭐 범죄 행위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특검의 소재는 아닐 거고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내일 1, 2차 청문회 마치고 다음 주에도 3차, 4차 청문회가 있습니다. 3차 청문회가 바로 그런 청와대 주변의 정말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미스테리들을 좀 더 집중 추궁할 생각입니다. 네. 약물 당연히 포함됩니다. 다음 주 3차 청문회를 벌써부터 기대하게 예고편을 좀 띄우시는 것 같은데요. 어제 기관 보고 받으실 때 그 세월호 7시간 동안의 미용시술 의혹이 집중적으로 야당 의원님들을 통해서 이제 제기가 됐습니다. 대통령이 당시에 그 관저 아래에 있는 의무동을 대통령이 정말 들렀다는 제보를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범계 의원이 뭐 지하 비밀 통로를 통해서 의무동에 대통령이 다녀갔다 이런 이제 덧붙임 설명도 있었는데요. 어떤 제보를 구체적으로 받으신 건지요? 청와대 내부 관계자입니다. 제가 받은 제보는 네. 청와대의 설명과 달리 그날 관저에서만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그 관저 한 50m 떨어진 곳에 일반 직원들은 또 접근이 잘 안 되는 곳입니다. 청와대 대통령 전용 의무동이 있습니다. 네. 그 의무동을 방문했다라는 제보가 있었고요. 네. 박범계 의원은 그 방문 과정이 왜 안 드러났냐, 다른 정상적인 인수문을 나와서 하는 일반 그 공개된 통로가 아니라 네. 비밀 통로로 청와대는 뭐 이른바 땅굴들이 좀 있습니다. 땅굴. 예. 그런 비밀 통로를 활용했다는 그런 제보가 있었던 걸로 이렇게 알고 질문을 했는데요. 네. 여전히 뭐 완강히 부인하던데요. 그 아니다 부분. 하라고. 예. 근데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의무동을 가는데 굳이 비밀 통로를 이용할 필요가 있을까? 예컨대 뭐 컨디션이 안 좋았다거나 몸이 좀 안 좋아서 뭐 치료나 처치가 필요했다면 그냥 정상적인 문으로 출입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지난 3년 4년간의 박근혜 대통령은 비밀 대통령이었습니다. 불통의 대통령이었습니다. 비선 대통령이었습니다. 네.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대통령의 모든 것들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자세로 국정에 임했다면 오늘날 이런 국정농단 사태 안 났을 겁니다. 네. 마찬가지로 왜 이런 주변 약품 등 이런 또 처치, 뭐 주사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치욕적이고 불미스러운 이런 의혹에 휩싸였냐. 대통령이 처신했다고 봅니다. 그날 뭐 남한테 알리고 심지어 청와대 내부 직원들한테도 알리고 싶지 않은 일들이 있었지 않았냐. 이 의혹에서 지금 출발을 했습니다. 안 그러면 도저히 설명이 안 됩니다. 7시간 뭐 오전에는 뭐 그랬다 치죠. 뭐 오보가 있었다까지는 그래서 일시적으로 안심을 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네네. 큰일 났습니다. 이후에 액션이 없습니다. 그렇죠. 3시간 반 동안 무려 공백으로 남아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그 뒤로도 뭐 상황을 살폈다. 제가 볼 때는 일방적인 보고했다라는 사후 변명형 해명 외에는 네. 대통령이 액션을 취한 것은 그로부터 오후 5시가 넘어서야 네. 저 조명조끼. 대책본부를 가가지고 부시시한 네. 표정으로 엉뚱한 소리를 냈습니다. 도대체 대통령이 상황을 파악하겠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바로 우리 국민들이 마음이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믿었던 국가가 네. 또 그 책임자인 대통령이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는가? 또 그 이후의 청와대의 행동들은 정말 한마디로 가슴에 못을 박는 행동을 했습니다. 세월호 가족들에 대한 그런 냉랭하고 네. 야멸찬 대응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국조위의 조직적인 방해라든지 그다음에 친박 의원들을 동원해서 단순 교통사고라는 등 해상 교통사고
뭐 배후에 불순 세력이 있다는 등 온갖 모욕을 다 줬지 않습니까? 네. 이런 잘못을 저질러 놓고 백배 사죄를 하고 다시는 이렇게 안 하겠다고 해도 모자랄 판에 네. 그 뒤로 보였던 대통령의 행동, 청와대의 행동, 집권 여당의 행동이라는 것은 정말 난 그것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습니다. 여전히 그 대통령이 심지어 청와대 직원들에게조차 알릴 수 없는 비밀스러운 뭔가가 행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내용이 뭔지 다음 주에 있을 3차 청문회에서 집중적으로 밝히겠다 이런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자, 그 사실상 이 청문회 그러니까 국정조사의 핵심 당사자는 최순실 씨입니다. 최순실 씨와 관련된 수많은 의혹들이 제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 출석을 거부한 상황이고요. 최순실 씨뿐만 아니라 최씨 일가 전체, 최순득 씨 그리고 조카인 장시호 씨도 거부를 했어요. 이유는 몸이 안 좋고 재판 중이기 때문에 곤란하다라는 겁니다. 이대로 안 나오면 맹탕 청문회다 이런 비판이 굉장히 거세질 것 같은데. 몸통은 박근혜 대통령이죠. 기획 감독 최순실, 주연 박근혜, 조연 청와대 그리고 정부의 그런 장관들 그리고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이게 총체적으로 이런 말도 안 되는 막장 드라마를 연출을 했는데요. 네. 최순실 없는 청문회 말이 안 되죠. 네. 근데 지금 이 말이 안 되는 대한민국에서 우리 국민들이 이제 서 있지 않습니까? 네. 촛불을 들고 네. 간절하게 이제 이런 제발 지긋지긋한 이런 말도 안 되는 대한민국 이제 새로 시작하자 이건데 국정조사의 취지도 그렇습니다. 네. 누구를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가려내고 네. 또 성토를 하는 이유는 네. 재발 방지입니다. 시스템을 바꾸자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 씨가 나온다는 것은 최순실 씨를 모욕 주겠다, 그게 이제 화풀이를 하겠다는 것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죠.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정언이 진솔한 정언이 필요한데 네. 사실 진솔한 정언 기대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최순실 씨. 예. 그래서 최순실 없는 청문회, 최순실이 불응하는 국조라 해서 못할 건 없습니다. 뭐 찐빵 없는 안고 없는 찐빵 아니냐. 네. 야채 찐빵도 있고요. 네. 우리는 이 청문회 2차 청문회 최순실 안 나온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1월 15일까지 네. 국정조사가 진행됩니다. 네. 30일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네. 필요하다면 네. 저는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서울구치소로 가서 현장 조사하자. 아예 그래서, 그 국조특위 위원들이 서울구치소로 가자. 국정조사장을 아예 옮겨가자. 하루 정도 해서 예. 거기서 최순실, 안종범 등 구속 수감돼 있는 관련자들을 다 네. 청문 다시 하자. 할 때 응할 때까지 하자. 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또 현장 조사 부분에서는 여당 쪽 국조위원들도 네. 대놓고 반대하지 않던데요. 여당 국조특위 위원들도 현장 조사 괜찮다. 근데 이제 최순실 씨의 주장은 본인이 공황 장애를 앓고 있기 때문에 출석하기 어렵다, 아프다. 그런데 또 약을 처방받은 기록은 없어요. 아니 공황장애가 있다는 분이 독일에서 귀국해서 31시간 동안 호텔에서 대책회의하고 은행에서 돈 찾아가고 그렇게 합니까? 그때 바로 검찰로 직행하지 않았던 이유가 변호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공황장애 건강이 안 좋아서.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구치소에 확인해봤는데 건강 문제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큰 문제 없었습니다. 공황장애 뭐 개인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 의료적인 그런 의료 조치를 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네. 예. 국정조사를 피하겠다는 명분으로 네. 구실로 보이고요. 만일 그렇다면 다른 저는 뭐 현장 조사 등 네. 뭐 그분이 원하는 환경 속에서 네. 국정조사를 할 그런 용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나올까봐 국조에 임할 수 없다, 증인 출석 못하겠다라는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과거에도 그런 예는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이번 국정조사는 조사계획서 이건 국회에서 통과가 된 이제 법률적 효력을 갖는 네. 문서입니다. 예.
구속 수감 중인 재판을 앞두고 있는 증인들도 진술이나 출석을 거부할 수 없도록 네. 명시를 해놨습니다. 네. 두 번째로 본인의 재판 불이익에 대한 방어권 인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그거는 진술로 자기가 방어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분이 재판을 앞두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네. 와서 진실을 100% 이야기한다는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일종의 그 방어권 차원이라고 주장은 하지만 그 자체로도 믿을 수 없다. 예, 그 방어권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국정조사를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은 못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정조사에 나와서 방어하라는 겁니다. 네. 자신을. 예. 우리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할 것이고요. 네. 이런 뭐라고 그럴까 서로 상호작용입니다. 일방적으로 우리는 무슨 공개 재판하겠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국정조사는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검이 바로 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요. 네. 보완적인 그런 의미가 더 큽니다. 네. 이제 최순실 씨 일종의 이제 최 씨 일가뿐만 아니라 우병우 전 수석, 김기춘 전 비서실장 일종의 이제 핵심 증인이라고 일컬어지는 분들이 전부 다 불출석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의원들은 질타하고 문제 제기를 세게 하지만 그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하나도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이런 국정조사 필요이냐라는 어떤 무용론 같은 것이 보수 언론을 통해서 끊임없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봐야죠. 이렇습니다. 근간에 드러난 과정을 볼 때 내용들을 보면은 최순실 씨는 저질입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악질입니다. 좀 표현이 미안합니다만, 악질이다. 예. 그분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유신의 부활이었고 인권의 탄압이었고 정치 공작이었고 그 다음에 비선 비호였습니다. 네. 이 문제 저는 이번 최순실 국정조사에 네. 최순실 비선 등의 그런 저질 행태의 규명도 중요하지만 네. 부정 비리, 네. 농단 또 한편으로 똑같이 중요하다 아니면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악질적 공안 통치, 공작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을 탄압하고 조작하고 네. 그다음에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양심적인 공직자들을 쫓아내고 하는데 기획과 집행을 네. 거의 비서실장이 이 선두에 서 있었던 것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 메모에서 네. 많이 지금 증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기춘 청문, 김기춘 조사는 국정조사에서 이번 국조에서 절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추적하고 끝까지 쫓아가서 네. 불러내고 정언받을 겁니다. 그 김기춘 전 비서실장 자택으로 가서 현장 조사를 글쎄요, 저는 그러나 네. 마지막으로 참 우리 좀 안 그랬으면 하는 네. 건데요. 그래도 장관을 했고 국회의원을 했고 청와대 비서실장을 한 분 아닙니까? 네. 공직으로서 평생을 산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습니다.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자기가 뻔뻔한 변명을 하더라도 네. 우리가 사회적으로 합의한 정치가 합의한 국정조사 특검 네. 피하지 않았으면 하고 네. 또 피해지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난 그분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이번 국정조사 절대로 피할 수가 없을 거다. 시간은 아직 많이 남아있다. 이제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자, 오늘 청문회를 앞두고 상당히 부산합니다. 저희가 이제 오전 7시에 출근을 했는데요. 그때부터 외신 기자들이 본청에 출입하기 위한 절차를 이렇게 쭉 밟고 있었고 지금 보시다시피 많은 언론들이 대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의 58% 이상을 책임지고 있는 재벌그룹 그중에서도 9명의 총수가 오늘 국정조사에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을 합니다. 의원님께서는 오늘 핵심적으로 어떤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파헤칠 계획이십니까? 명백히 그 재단 설립 과정에서 재벌들이 돈을 뭉텅뭉텅 그렇게 냈는데요. 네.
도대체 그 돈이 어디서 났고 왜 냈고 네. 또 재벌 총수들을 연쇄 대통령이 면담을 했습니다. 왜 했고 그다음에 안중부 수석이 동거들하고 정경련에 이야기했는데 정경련은 왜 그런 식으로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작전하듯이 쫓기면서 돈을 그대로 댕겼는가 하는 부분이 일차적인 규명이 돼야 되고요. 네. 두 번째로는 네. 이게 재벌 대통령은 선이고 뭐 기업의 선이고 자기는 국가적으로 필요한 일이라서 뭐 문화사업 뭐 네. 운운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재벌 총수들이 지금 좀 찝찝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민원들이 있었어요. 네. 사면이라든지 면세점 사업권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양한 형태의 여러 가지 정부의 편의 내지는 혜택을 기대한 네. 그런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거래입니다. 거래다. 예, 거래입니다. 부당 거래입니다. 부당한 거래. 비밀 거래입니다. 예. 불법 거래입니다. 예. 이 부분은 단순한 정경 유착의 차이 아니라 공범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하고 재벌 총수들이 모두 공범이다. 예. 다 같이 형사처벌 받아야 된다고 뇌물이 오간 거 아닙니까? 뇌물. 뇌물로서 돈을 기금으로 내고 뒷돈을 주고 네. 그 다음에 정부의 사업권이나 또 사명권을 혜택을 누리려 했던 그런 거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집중 조명할 생각이고요. 네. 삼성은 네.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삼성이 지금 최순실을 통해서 정유라 씨 말구이 뭐 마장 제공 예. 등 뭐 여러 가지 현금 지급을 했습니다. 네. 최순실이 운영하는 VTEC이라는 독일의 그 소위 페이퍼 컴퍼니인데요. 네, 네, 네. 거기에 투자도 하고요. 네. 투자 명목으로 돈을 또 보냈습니다. 네. 또 승마협회를 통해서 앞으로 또 200억 이상 뭐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했고요. 네. 또 미르재단, K스포츠단 돈도 제일 많이 냈습니다. 냈죠. 삼성이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였냐? 왜 그랬을까요? 그게 오늘의 과제입니다. 오늘의 저는 핵심 포인트니까, 예. 경영권 승계의 일종의 삼성 미래 전략실이 중심이 된 네. 미래 전략실이 예. 재벌 총수 비서실 아닙니까? 예, 예. 일종의 아주 치밀한 작전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작전이 있었을까요? 이를테면 저희들은 이제 궁금한 게 삼성이 최순실 씨를 어떻게 알고 정유라 씨에게 말을 사주고 비용을 대고 일종의 생활비까지 된 거 아닙니까? 독일에 있을 경우에 독일에 있을 때 그러니까 최순실을 어떻게 알고 일반 기업이 말이죠 접근을 해서 했을까? 오늘 10시부터 그래서 그 청문회가 시작됩니다. 지금 다 이야기하면 저는 어떡하란 말입니까? 아니, 그래도 살짝 예고편 저희가 지금 많은 국민들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요. 예.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청문회 과정을 좀 주시해 주시고요. 다만 하나 국정조사에 대해서 끊임없이 오해가 있고 또 폄훼가 있습니다. 네.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뭐 네. 맹탕 청문회, 뭐 재벌 면박주기, 네. 뭐 소리나 지르는 국회의원들. 그러나 우리 국조위원들 이번에는 여든 야든 뭐 네. 여당의 일부 의원들은 좀 미덥지 않은 행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기본적인 바탕에 깔린 공감대는요. 이 청문회는 새 대한민국을 위한 백서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자. 삼성이 글로벌 기업이고 그래도 네. 해외에서 우리가 자랑하는 기업인데 그 재벌 일가들의 행태 그다음에 70년대 80년대 식의 이런 정경유착 이런 후진적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을 때 앞으로 21세기 대한민국의 대표 그룹 세계 글로벌 그룹으로 과연 미래가 있을 것인가 근본적인 걱정이 있는 겁니다. 네. 미숙하고 또 무책임한 대통령 때문에 우리 국정이 몸살을 앓았습니다. 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네. 왔습니다. 예. 삼성그룹은 개인의 그룹 회사가 아닙니다. 특정 가문의 네. 그런 사유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네. 새로운 교훈을 얻기 위해서도 네, 네. 진지하게 임해야 되지 않겠나. 이미 상당히 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확인이 된 것인데요. 무엇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이른바 3세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전체 국민들의 노후가 담보된 국민연금을 동원했다. 그리고 실제 홍한선 기금운용본부장을 직접 만나서 관련된 내용을 부탁했던 거 아니냐라는 내용까지 지금 확인이 된 이런 상황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질의가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삼성이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이른바 최 씨 일가를 활용했다면 누가 더 위중한 범죄가 있는 겁니까? 저는 일단 예단을 갖지 않고 임할 생각입니다. 네. 의문의 대목들, 네. 또 인과관계에서는 분명히 필연성이 있는데 계속 부인해왔던 네. 그런 내용들, 네. 점선으로 연결되어 있던 의혹들을 실선으로 만드는 작업, 나는 그것이 이번 국조의 과제고 임무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좀 저희 그 방송 보시는 애청자들을 위해서 예고편을 좀 띄워주셔야 되는데 너무 말씀을 아끼셔가지고 국정조사를 꼭 볼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회장님 제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안. 국조위원들이요. 자기 질문하지 않은 시간에도 자료도 보고 또 실시간으로 네. 핸드폰으로 정보를 들어오는 제보나 제안들을 받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응원하는 국회의원들한테 메시지 보내주십시오. 조언도 해주시고요. 네. 또 비평도 해주시고 왜 저는 자꾸 얼굴을 찡그린다고 네, 네. 좀 편하게 이야기해라 그런 한 메시지 좀 조언들 많은데 제가 눈이 좀 나빠요. 요즘 예. 시력이 더 나빠서 앞에 정인들이 잘 안 보여요. 꼭 화가 나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군요. 아마 예. 그런 사소한 조언조차도 힘이 되십니까?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과 함께하는 그런 국정조사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단순하게 텔레비전을 보시는 시청자 입장에서 아니라 내가 국조인이다. 나라면 이렇게 하겠다. 나는 이게 궁금하다. 왜 이 대목을 안 물어보냐 하는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예. 참여 국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김한정 의원을 비롯한 여야 국정조사 특위위원님들에게 문자 메시지 혹은 SNS로 의견을 주세요. 이거 트위터도 꼭 좋고요. 트위터, 페이스북도 카톡, 좋고요. 페이스북으로 의견을 주십시오. 이런 거 꼭 물어봐 주십시오라고 의견을 주시면 국민들이 함께 요새 뭐 직접 민주주의가 활활 타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국민과 함께 참여해서 만들어가는 더 많은 의혹을 파헤치고 알아내는 이런 국정조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 주셨습니다. 근데 저희들은요 이번 탄핵 국면 때문에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이 탄핵 그 반대 때문에 이를테면은 4만 건의 문자와 카톡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좀 열심히 하시는 의원님들한테는 문자나 카톡은 좀 지양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응원 메시지 폭탄을 여러분 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9일 탄핵 시계가 지금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각사 언론사마다 탄핵 시계를 다 돌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르면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4월 퇴임 수용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힐 걸로 언론의 조간에 오늘 다 보도가 됐습니다. 대통령이 이런 입장을 또 밝히면 정치권이 또 한번 휘청하게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요새 뭐 연쇄 담화범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연쇄 담화범. 1, 2, 3차 국민에 대한 대통령의 담화 해명은 진정성이 떨어졌습니다. 변명에 일관했고 그다음에 피해가 보려는 그런 의도가 드러났습니다.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기 바랍니다. 그리고 속을 국민도 아닙니다. 이제 지금 4차 담화를 통해서 탄핵 불끄기 불가능할 겁니다. 이미 대통령의 퇴진 시기 표명에 구애받지 않고 탄핵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있고 그 숫자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늘 내일간에 더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압도적인 장담할 수 있는 탄핵 가결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좀 아슬아슬할 수도 있지만 탄핵 가결될 겁니다. 탄핵이 안 되면은요 이 20대 국회는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왜? 국민의 압도적 여론, 국민의 여망하고 거꾸로 가는 국회가 어떻게 존속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위기를 새누리당 의원들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번에 당선이 될 수 있는가 계산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네. 당장 앞으로 남은 3년 이상의 국회의원 임기 보장 못 받습니다. 네. 국회 해산론까지 나올 겁니다. 예.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 네. 우리는 지금 엄청난 지금 새로운 시민혁명의 과정에 있습니다. 네. 우리 87년에는 꼭 평화로운 투쟁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희생됐습니다. 네, 네. 다치고 죽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네. 겪었습니다. 네. 이번은 그러지 말자라는 게 네. 우리 국민들의 간절한 소망 아닙니까? 100만, 200만이 네. 모였어도 유리창 한 장 깨질까봐 네. 조심하고 책 안 잡히려고 네. 주변을 둘러보는 그런 지혜로운 국민 아닙니까? 네. 이런 국민들이 새로운 전 역사를 이제 만들어가고 있다. 우리 토인비 박사 있잖아요, 네, 네, 네. 역사학자. 네. 그분이 영국 사람 아닙니까? 영국이 산업혁명을 주도했고 선도했고 네. 또 이뤄낸 나라 아닙니까? 산업혁명이 1840년대의 피크였습니다. 네. 그런데 정작 토인비 박사는 어떻게 지적을 하느냐 그 이후에 그렇게 엄청난 인류사의 대격변인 산업혁명을 주도한 영국 사람들은 네. 그 시대에 정작 자신들이 어떤 얼마만큼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있다는 걸 자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지내놓고 보니까 지금 우리가 아이고 그렇다. 우리가 엄청난 걸 저질렀구만. 네, 어? 네. 우리 국민들이 지금 엄청난 일을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 저지르고 있습니다. 예. 우리 이전까지는 우리 근대사에서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명예혁명, 평화혁명, 네. 민주혁명, 시민혁명을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끌어가고 있는 네, 겁니다. 그렇습니다. 난 이 거대한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이 역사 흐름이 지금 잡혀버렸기 네. 때문에 예. 탄핵의 가부, 진 대통령 사임의 몇들 달 이 잔머리 계산으로 네. 이 역사의 물꼬를 네, 절대 벗어날 수 못 없다. 벗어나.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예. 굳은 확신을 갖고 예. 있습니다. 김한정 의원님께서 여러 번 못 보셨을 텐데요. 우리 국민들이 평화시위회의를 무려 6주째 이어가면서 유리창 하나 안 깨려고 그렇게 조심조심 책 안 잡히려고 노력한다 할 때 콧날이 시큰해지시고 눈가에 눈시울이 잡혔습니다. 이런 진정성이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께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거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핵심은 박근혜 대통령의 죄상이 낱낱이 드러난다면 형사처벌 불가피한 거 아니냐. 검찰 조사 받을 수밖에 없다. 물론 이제 검찰 계속 조사 안 받고 있지만 특검 조사 반드시 받아야 된다. 특검까지 피하려고 4월 말 퇴진서를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면서 특검 조사가 마무리되고 그 다음에 한 달 정도 기간 갖고 물러날.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법 처리를 피하려고 하는 꼼수다. 이런 비판이 있어요. 그와 별개로 탄핵 문제는 국회의원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헌법적 절차, 제도적 절차니까 이것은 별개로 좀 구분해서 봐야 된다. 어제 기관 조사를 해서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이 다 나왔지 않습니까? 제가 받은 인상은 네. 대세 수용 쪽으로 이미 마음은 잡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좀 기술적인 문제, 네. 지금 당장 사면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국정의 여러 가지 좀 혼란 가능성, 또 대통령의 사법 처리에 불리로 가서 또 불리한 과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고려는 하겠지요, 당연히. 그러나 저는 정말 그분들께, 그 대통령의 참모들께 네. 어제도 그런 간접적으로 질의를 통해서도 비쳤지만 미련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무슨 잔머리로 이렇게 해결될 수 있는 국민이 아니고요. 지금이야말로 어쨌든 저 그 이야기했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보일 수 있는 마지막 할 수 있는 애국이라면은 국민에 대한 봉사라면은 미련 없이 뜨는 겁니다. 나머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국민들이 다 알아서 할 겁니다. 사법 처리 그것도 국민들이 알아서 합니다. 재판부에서 이리 되면 몇 년 받고 이리 되면 몇 년 받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대통령의 진정, 지금이라도 사죄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이런 명예혁명, 시민혁명, 평화혁명에 대해서 존중하겠다는 자세만 보여준다면 나는 앞으로 많은 부분들이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중요한 거는 이번 주 금요일 있을 탄핵 표결 이후에 이른바 일종의 이제 친일부터 독재까지 이어졌던 70년간의 적폐를 청산하고 이후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어야 되는 그 출발점이 이번 주 금요일이다, 12월 9일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어요. 국회는
국회의원들이 모여 있는 집단이지만 네. 실제적으로 국민들의 볼모입니다. 유권자들의 대리인입니다. 네. 국회의원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검찰이 아닙니다. 네. 검찰 물론 죄진 사람들은 네. 약점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하겠죠. 네. 유권자입니다. 시민입니다. 어제도 새누리당 국조위원장이 저한테 핸드폰을 보여주면서 네. 아침에 400개 이상의 문자가 문자 폭탄 때문에 죽겠다. 한 분은 아예 녹음을 틀어줘요. 근데 그 녹음은 네. 박사모 회원이 막 욕설로 협박하는 걸 녹음이에요? 저한테 들으라고. 예. 자기들이 이렇게 곤혹스러운 처지다. 아, 이른바 박사모 우익의 그 뭐, 그 네. 쌍욕으로 너 같은 놈이 뭐 하면서 배신자고 뭐 예. 당장 탈당하라. 나 앞으로 가만 안 두겠다는 식의 협박. 생생한 그 육성을 녹음을 해서 저한테 들려주더라고요. 예. 예. 바로 그런 그거는 좀 뭐 부정적인 반대의 예. 경우겠지만 유권자 압력이 정치를 바꿉니다. 명백합니다. 네. 유권자 결국에는 지금 주권자인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그 촛불의 힘으로 230만이 웬 말입니까? 촛불의 힘으로 이렇게 구도를 강제하는 정치 구도를 강제하는 측면이 있다 이런 분석 말씀도 주셨습니다. 잠시 뒤에 이곳에 이제 재벌 총수 9명이 등장을 할 걸로 속보가 뜨는 이런 상황인데 오늘 청문회도 매우 뜨겁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밤 뭐 자정 가까이까지 네. 끌고 갈 예.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재벌 총수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우는 해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너무 뭐 저 스스로도 노력할 거고요. 네. 인신공격형 그런 청문회가 되면은 결국은 저는 우리 개혁을 바라고 또 새로운 세상을 원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촛불시에서 유리창 안 깨는 심정으로 네. 국조에 임할 생각입니다. 촛불 집회에서 유리창 안 깨는 심정으로 정말 본말을 흐려서 좀 본질을 흐려서 비본질에 집착해서 오히려 보수 언론의 역공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은 만들지 않겠다 이런 각오와 다짐 주셨습니다. 끝으로 오늘 청문회를 지켜보는 수많은 국민들이 있습니다. 아마 벌써부터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뭐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지금 국회로 시선이 쏠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끝으로 우리 국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유 뭐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하고 이런 국민들이 있는데 그래도 야당의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건 저한테는 큰 영광이고 큰 보람이죠. 네. 제 대학교 갓 졸업한 딸이 있습니다. 아, 네. 예, 딸이 저한테 그런 자기는 아빠가 지금 이 시점에서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하는 게 너무 감사하대요 저한테. 아 근데 그거는 그분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분들이 네. 얼마나 지금 어려운 처지에 곤혹스러운 처지에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아니, 근데 예, 예. 좀 헌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소신대로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분들? 예, 그렇습니다. 저는 눈치 보지 많은 말고. 공감이 있고요. 9일 탄핵 좋은 결과였을 겁니다. 국민들 실망시키지 않도록 그리고 역사의 흐름에 거스르지 않도록 그렇게 또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유 여러분 김한정 의원의 눈물을 보셨습니까? 이게 제가 어제 저희가 이재명 시장 인터뷰했는데 이재명 시장도 울었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제가 울보 정치인들을 계속 국회의원들을 울리고 있다 이런 이제 비판도 받을 것 같은데요. 이런 진정성으로 지금 이런 위대한 국민 앞에 야당 정치인으로서 역사의 책무를 다하겠다. 이런 선언으로 저희는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얼굴까지 빨개지시고 눈물이 막 흘러가지고 정말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에 저도 이렇게 의원님을 야당 정치인을 만나는 언론인으로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서 저도 참 뿌듯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함께 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마이뉴스 응원합니다. 화이팅. 아유, 마지막 말씀 너무 좋아요. 한 번 더 하시죠. 오마이뉴스 화이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